봄이 채 가시지 않은 4월의 소읍. 방중마을 어귀에는 낮은 목조 건물 한 채가 서 있었다. 간판에는 정갈한 손글씨로 2등 공방이라 적혀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크고 작은 인형들이 저마다의 표정을 짓고 앉아 있었다. 이 공방의 주인은 한선영, 55의 여인이었다. 선영은 20회 가까이 인형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다. 원목을 깎고 천을 재단하고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씹는 일은 손끝의 노동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러했다. 빈집처럼 허전하던 나날, 선영은 공방의 작업대 앞에 앉아 있을 때만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공방에는 해마다 같은 날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4월 15세, 벚꽃이 절정을 지나 흩날리기 시작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단정한 한복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인이 들어섰다. 이름은 서옥경, 나이는 73이었다. 서옥경은 매번 같은 인형을 주문했다. 키 110cm, 단발머리, 앞니가 살짝 빠진 7살 여자아이의 얼굴, 빨간 원피스에 노란 리본을 맨 모습. 처음 몇 해는 선영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손녀를 무척 아끼는 할머니겠거니 그리 짐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아이는 자라지 않았다. 12해가 흐르는 동안 서옥경이 주문하는 인형은 단 한 번도 나이를 먹지 않았다. 늘 7살, 늘 같은 얼굴, 늘 같은 빨간 원피스였다.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서옥경은 매번 같은 말로 주문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선영은 손끝으로 도안을 그리면서도 자꾸만 노부인의 얼굴을 살피게 되었다. 주름진 눈가에 어리는 것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손녀분이신가요? 언젠가 선영이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었다. 서옥경은 잠시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봄바람 소리만이 공방 안을 채웠다. 한참 뒤에야 노부인은 짧게 답했다. 그런 셈입니다. 더는 묻지 말라는 뜻이 담긴 말투였다. 선영은 그 뒤로 다시 캐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선영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해도 어김없이 4월 15세가 찾아왔다. 벚꽃이 피 공방 창가에 흩날리던 오후, 서옥경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렸다. 지팡이를 짚은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빛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조금 가빴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요? 선영이 얼른 의자를 내어드리며 물었다. 서옥경은 옅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선영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문서를 작성하는 서옥경의 손이 유독 천천히 움직였다. 매년 같은 항목을 적으면서도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 쓰듯 힘주어 적었다. 빨간 원피스, 노란 리본, 앞니 빠진 미소, 그리고 마지막 칸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차마 이유를 묻지 못했다. 다만 손끝으로 주문서를 받아들며 이번만큼은 더없이 정성을 다해 인형을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2해 동안 한 번도 궁금증을 풀지 못했던 그 얼굴,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서옥경은 왜 해마다 같은 얼굴의 인형을 자라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주문해 온 것일까? 공방 문이 닫히고 서옥경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진 뒤에도 선영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저무는 봄볕 아래 노부인의 굽은 등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그 쓸쓸함의 정체를 선영은 알지 못했다.
다만 오랜 세월 손끝으로 사람의 마음을 빚어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예감이 조용히 가슴 속에 내려앉고 있었다. 이 인형에는 12해 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담겨 있으리라는 예감이었다. 그날 밤, 선영은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 받은 도안을 펼쳤다. 손에 익은 얼굴이었다. 눈매, 콧날, 살짝 벌어진 앞니 사이의 틈까지도 이미 12번을 그려온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보는 얼굴처럼,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선영은 조각칼을 들었다. 손끝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12해 전 처음 이 주문을 받았던 봄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얼굴 하나가 한 노인의 평생을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를 품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끝자락에 자신의 지난 세월 또한 맞닿아 있으리라는 것을 선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공방 밖에서는 늦은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갔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선영은 문득 손을 멈추고 열려있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 기운을 깊이 들이마셨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계절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태호는 봄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새로 돋는 나무잎처럼 사람도 계절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선영은 다시 조각칼을 쥐고 작업을 이어갔다. 오늘 밤 안으로 얼굴의 윤곽을 마무리해야 내일부터 채색과 머리카락 씹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선영의 손끝에는 조급함보다 오히려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인형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서옥경의 말이 선영으로 하여금 그 어느 해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울이게 만들고 있었다. 2등 공방은 원래 남편 강태호가 시작한 곳이었다. 태호는 목공을 하던 사람이었고 선영은 곁에서 천을 만지며 인형의 옷을 짓는 일을 도왔다. 부부는 손을 맞잡고 20해 가까이 이 작은 공방을 함께 꾸려왔다. 아이를 낳지 못한 두 사람에게 공방에서 태어나는 인형들은 어쩌면 자식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태호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은 5년 전 겨울이었다. 그 뒤로 선영은 혼자서 공방을 지켰다. 손님이 뜸한 날에는 텅 빈 작업실에 앉아 남편이 앉던 의자를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다. 그런 선영에게 서옥경의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처음 서옥경이 공방을 찾은 것은 태호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봄이었다. 슬픔에 잠겨 손끝의 감각마저 무뎌졌던 그 시절. 낯선 노부인의 정성스러운 주문은 선영에게 일종의 위안이 되어 주었다. 누군가 이토록 간절하게 한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선영으로 하여금 다시 조각칼을 쥐게 만든 힘이 되었다. 공방 한켠에는 그동안 만들어 온 인형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서옥경의 인형이 걸리는 자리였다. 12장의 사진, 12번의 봄. 사진 속 인형은 매번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그 아이만은 비켜간 것처럼. 선영은 문득 궁금해졌다. 저 인형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느 집 어느 방에 앉아 누구의 눈길을 받고 있을까? 서옥경은 단 한 번도 인형을 어디에 두는지 말한 적이 없었다. 다만 완성된 인형을 받아들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듯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돌아갈 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손끝은 점점 더 섬세해졌다. 눈매의 곡선 하나, 입가의 미소 하나에도 예년과는 다른 마음이 담겼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주문일지도 모른다는 서옥경의 말이 선영의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얹혀 있었다. 창밖으로는 늦은 벚꽃잎이 어둠 속을 소리 없이 떠돌고 있었고
공방 안에 작은 불빛만이 홀로 밤을 밝히고 있었다. 그렇게 2등 공방의 13번째 봄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다. 선영은 도안 옆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다. 서옥경이 처음 방문했던 날부터 해마다 적어온 짧은 기록들이 담긴 수첩이었다. 날짜, 주문 내용, 그리고 그날 노부인이 흘리듯 남긴 말 몇 마디. 다시 읽어보니 12해 동안 서옥경의 말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있었다. 첫 해에는 아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해가 갈수록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견디는 사람처럼 말을 아끼고 또 아낀 흔적이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선영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12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은 그 얼굴을 빚으면서도 정작 그 얼굴의 주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름도 사연도 어디에 있는지도. 다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은 그 아이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뿐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서옥경이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마주한 오늘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2등 공방의 벽에는 지난 12해 동안 서옥경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조용히 쌓여 있었다. 처음 몇 해는 선영도 그저 단골 손님 한 사람의 사연이겠거니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반복되는 주문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만남은 5년 전, 선영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봄이었다. 그날 서옥경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와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7살가량의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앞니 하나가 빠져 있어 웃는 모습이 더욱 사랑스러웠다. 이 아이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옥경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절박함이 묻어났다. 선영은 사진을 받아들고 손끝으로 아이의 얼굴선을 가만히 훑었다. 손녀분이신가 봐요. 무심코 건넨 말에 서옥경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은 노부인은 짧게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완성된 인형을 받아들던 날, 서옥경은 인형을 품에 안고 한참을 눈물 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값을 치르고 돌아갔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배웅하며 이 노부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차마 캐묻지 못했다. 이듬해 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서옥경이 다시 공방을 찾았다. 놀랍게도 주문 내용은 지난해와 완전히 똑같았다. 같은 얼굴, 같은 옷, 같은 리본. 선영은 의아했다. 아이가 자랐다면 응당 옷의 치수도 얼굴의 인상도 조금씩 달라졌어야 했다. 그러나 서옥경은 단호했다. 작년과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 후로 해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3년째, 4년째, 5년째. 아이는 조금도 자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서옥경의 사연을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노부인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성격이었다. 슈퍼를 하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아도 그 댁 어른은 워낙 말이 없으셔서 나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선영은 어느 날 문득 서옥경이 살고 있다는 동네를 지나가 본 적이 있었다. 방중마을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다. 낮은 담장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이는 아담한 한옥이었는데 마당 한켠에 그네가 하나 놓여 있었다. 오래도록 사람이 타지 않은 듯 그네줄에는 이끼가 슬어 있었다. 선영은 그 그네를 보며 묘한 슬픔을 느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 자라지 않는 아이의 인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영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인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영은 늘 서옥경에게 몇 가지를 되물어야 했다.
눈동자의 색깔, 머리카락의 굵기, 볼의 홍조 정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욱경은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어제 본 얼굴을 묘사하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정확함이 오히려 선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보통의 그리움이라면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서욱경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6회째 되던 봄, 선영은 처음으로 조심스레 물었다. 이 아이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그 순간 서욱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선영은 똑똑히 보았다. 노부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을 나섰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다시는 그 질문을 입에 담지 않았다. 7회째부터 서욱경의 방문에는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늘 혼자 왔지만 이따금 한 중년의 남자가 골목 어귀에서 서욱경을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큰 키에 단정한 옷차림에 그 남자는 결코 공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 서욱경이 나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선영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서욱경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선영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인형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속죄이거나 혹은 차마 세상에 꺼내놓지 못한 어떤 비밀을 대신하는 그릇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12번째 봄,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찾아온 서욱경을 마주하며 선영은 마침내 이 오랜 수수께끼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어 선영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터였다. 돌이켜보면 서욱경의 방문에는 계절을 알리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 있었다. 이등 공방 앞 벚나무에 처음 꽃망울이 맺힐 무렵이면 선영은 자연스레 서욱경을 떠올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그 노부인을 인형 할머니라 불렀다. 정작 서욱경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정확히 아는 이는 드물었지만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공방을 찾는 그 모습은 마을의 작은 풍경처럼 자리를 잡아갔다. 선영은 가끔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공방 문 앞에 선 노부인의 뒷모습, 벚꽃이 피 그 위로 흩날리는 순간. 하지만 차마 카메라를 들이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서욱경의 가장 사적인 순간이었고 함부로 담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선영은 그 장면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다. 언젠가 이 이야기의 전모를 알게 될 날이 오면 그 기억들이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 믿으면서 그 무렵 선영은 자신의 낡은 수첩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다. 사람은 저마다 봄마다 찾아오는 손님 같은 기억을 하나쯤 품고 산다. 그 기억이 반가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서욱경을 두고 쓴 문장이었지만 동시에 선영 자신을 향한 문장이기도 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선영에게도 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리움이 있었다. 그렇게 12번째 봄을 앞두고 선영과 서욱경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의 사연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서로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 8회째 되던 해, 선영은 우연한 기회로 그 중년 남자와 짧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서욱경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골목에서 기다리던 남자가 잠시 공방,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왔던 것이다. 남자는 자신을 서욱경의 아들이라 소개하며
짧게 목례를 했다. 이름은 서민준이라 했다. 선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매번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으시네요.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께서 혼자 오시는 걸 더 편해하십니다. 저는 그저 모시고 왔다가 모시고 갈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아들조차 다가서지 못하는 어떤 벽이 느껴졌다. 선영은 그 벽의 정체가 궁금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대체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서로를 조심스레 대하는 것일까? 민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원망 같은 것이 얼핏 스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곧 서옥경이 나오자 황급히 자세를 바로하며 평소의 무뚝뚝한 얼굴로 돌아갔다. 9회째, 10회째를 지나면서 서옥경의 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럼에도 4월 15세만큼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반드시 공방을 찾아왔다. 마치 그것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영은 그런 서옥경을 볼 때마다 이 주문 뒤에 숨겨진 사연의 무게를 짐작하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다. 11회째 되던 봄에는 서옥경이 처음으로 인형을 받아들며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용서라니. 대체 무엇을 용서받고 싶다는 것일까?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다.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11해 동안 쌓여온 의문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라지 않는 그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서옥경이 남긴 말.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는 선영의 마음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인형을 만드는 손끝마다 어떤 조심스러움을 느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다루듯 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기울였다. 12번째 봄이 다가올수록 선영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다. 예년과 달리 그 해에는 서옥경의 병색이 유독 짙었다. 선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다. 이 인형에 얽힌 진실을 알아야만 자신이 만드는 이 마지막 인형에 걸맞은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영은 우선 마을 도서관을 찾았다. 사서로 일하는 오랜 지인에게 부탁해 12년 전 지역신문의 축소판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옥경이 처음 공방을 찾았던 시기와 노부인이 흘리듯 말했던 그런 셈입니다 라는 대답을 실마리 삼아 4월 무렵의 사건 기사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먼지 쌓인 신문철을 넘기던 손끝이 어느 순간 멈췄다. 4월 열나은날 자 지역면 한켠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주택가 골목서 교통사고 7살 여아 중상. 기사 옆에는 흐릿한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작게 실린 아이의 얼굴 사진을 본 순간 선영은 숨이 멎는 듯했다. 빨간 원피스, 단발머리, 그리고 활짝 웃을 때 드러나는 빠진 앞니. 12해 동안 자신이 손끝으로 빚어온 바로 그 얼굴이었다. 기사에는 아이의 이름이 하은이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 다만 인근 주민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날짜의 신문을 넘겼다. 그러나 후속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사흘 뒤 아주 작은 크기의 부고랑 비슷한 알림에서 고하은 양의 발인이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졌다는 단 두 줄의 문장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선영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다. 하은은 누구의 딸이었을까? 서옥경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누구였을까?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선영은 사서에게 부탁해 그의 다른 지역 신문들도 함께 찾아보았지만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사건을 덮으려 한 것처럼 기록은 지나치리만치 짧고 간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오래전 서옥경의 집 앞에서 보았던 낡은 그네를 떠올렸다. 이끼 낀 그네줄, 아무도 타지 않는 그 그네가 바로 하은의 것이었으리라. 그리고 그날 처음 보았던 중년 남자, 서민준. 그는 어쩌면 하은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반쯤 완성된 인형의 얼굴이 어스름한 불빛 아래 놓여 있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선영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하은이구나. 12해 동안 얼굴만 알고 이름조차 몰랐던 아이에게 비로소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영은 이 이야기의 끝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이튿날 선영은 오랜 지인인 지역 신문사 편집장을 찾아갔다. 혹시 그의 사고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편집장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 사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취재가 금방 중단됐어요. 유가족 측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워낙 커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편집장은 말끝을 흐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가족이 굳이 보도를 막았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었다. 어쩌면 그 사고의 진실 속에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서옥경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영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의 끝을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편집장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해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해 두었던 취재 수첩들이었다.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당시 담당 기자가 남긴 메모가 조금 있을 겁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수첩을 넘겼다. 흐릿한 연필 글씨로 적힌 메모들 사이에서 선영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줄이 있었다. 목격자, 진술 엇갈림, 인근 거주, 여성 운전자 관련설. 그 아래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작은 글씨로 취재 중단 지시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은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인근 거주 여성 운전자.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선영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선영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추측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편집장은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때 저도 후배 기자였는데 위에서 갑자기 손을 떼라고 하셨어요. 유가족의 뜻이 워낙 강경하다면서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유가족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뜻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누군가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 애썼다면 그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공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2해 동안 자신이 빚어온 것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한 사람이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죄책감의 형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다다르자 선영은 서옥경을 향한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원망도 비난도 아닌 오히려 깊은 연민이었다.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2해를 살아왔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작업대에 앉아 하은의 얼굴을 마저 조각했다. 조각칼을 쥔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이 인형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참회와 그리움이 응축된 무언가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늦은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선영의 마음속에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후 선영은 다시 한번 도서관을 찾아 이번에는 12년 전 그 동네의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한지 사서에게 물어보았다. 물론 개인정보 문제로 열람은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지만 사서는 대신 그 시기 지역 소식지 몇 부를 더 찾아주었다. 소식지에는 마을 부고 소식이 실리는 작은 지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선영은 뜻밖의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고 이재명 옹, 향년 78세로 별세. 유족으로 며느리 서옥경 여사 외. 날짜를 헤아려 보니 하은의 사고가 있고 반년 뒤였다. 선영은 그 이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서옥경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그가 편집장이 말했던 사돈어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사고를 덮으라 부탁했다는 그 사람이 하은이 세상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면 그 죽음 또한 손녀를 잃은 슬픔과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선영은 자신이 알아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슬픔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보려 애썼다. 12해 전 봄, 골목에서 일어난 사고, 세상을 떠난 어린 하은, 사고의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사돈어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짊어진 채 살아온 서옥경.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큰 틀에서 이야기의 윤곽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선영은 완성된 인형을 품에 안고 서옥경의 집으로 향했다. 원래는 서옥경이 공방으로 찾아와 인형을 받아가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 해만큼은 노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선영이 직접 집으로 배달을 자청했다. 사실은 그 집을, 그 그네를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방중마을에서 버스로 30분, 선영은 낮은 담장이 둘러진 한옥 앞에 섰다. 오래전 지나가며 보았던 그 집이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서옥경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 문을 열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인형을 보는 순간 노부인의 눈빛에는 옅은 생기가 돌았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서옥경의 말에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서니 작은 마당 한켠에 그 그네가 보였다. 가까이서 본 그네는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나무 의자는 색이 바랬고 줄에는 이끼가 두껍게 슬어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노란 나비꽃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면 한쪽에 자그마한 진열장이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지난 12해 동안 선영이 만들어 온 인형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같은 얼굴, 같은 옷차림의 인형 12개가 한 줄로 늘어선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애틋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12개의 봄이 그 작은 진열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저 아이들을 모두 간직하고 계셨군요. 선영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서옥경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답했다.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라도 곁에 두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사겨온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선영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저 그네는
하은이의 것인가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서옥경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찻잔을 쥔 손끝에서 찬물이 살짝 흔들렸다. 노부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선영은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옥경이 입을 열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선영은 솔직하게 답하기로 마음먹었다. 죄송합니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12년 전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서옥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부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 언젠가는 누군가 알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옥경이 나직이 말했다. 다만 그것이 오늘일 줄은 몰랐을 뿐이지요. 노부인은 창밖의 그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봄바람에 그네줄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이는 제 손녀입니다. 아들 민준이의 하나뿐인 딸이었지요. 12해 전 그날 저는 하은이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 제가 하은이를 봐주기로 한 날이었지요. 서옥경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런데 제가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차를 너무 빠르게 몰았어요. 그 순간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설마 하던 짐작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서옥경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며 말을 이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아이가 풍선을 쫓아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부인의 목소리가 끝내 끊어졌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서옥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어깨를 떨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뻗어 떨고 있는 노부인의 어깨에 가만히 얹었을 뿐이었다. 창밖의 그네가 봄바람에 다시 한번 흔들렸고 마당의 나비꽃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12해 동안 감춰온 진실의 첫 조각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한참이 지난 뒤 서옥경은 겨우 눈물을 삼키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고 직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하은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하은이의 손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눈을 떠달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사실대로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돈어른께서 며느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실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서옥경은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다. 민준이가 저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손녀를 잃은 마당에 아들까지 어머니를 미워하며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넘어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고는 인근을 지나던 신원 미상의 차량에 의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고 사돈어른께서 손을 써 주신 덕에 언론에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옥경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들었다. 저는 그렇게 제 죄를 세상으로부터도 제 아들로부터도 숨긴 채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선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서옥경이 떨리는 손을 가만히 붙잡아 줄 뿐이었다. 마당의 그네가 다시 한번 봄바람에 흔들렸다. 그 소리 없는 흔들림 속에서 두 여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윽고 서옥경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저는 죄인이 됩니다.
하은이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몰래 민준이의 집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어느 자선단체에서 보내온 것처럼 편지 한 장을 함께요. 선영은 그제야 12해 동안 이어진 이 기이한 주문의 이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서옥경은 자신이 빼앗은 손녀의 자리를 인형으로나마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 밝힐 용기는 끝내 내지 못한 채였다. 민준이는 지금도 그 인형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도 모른 채 해마다 딸의 기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그 인형을요. 서옥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 아이에게 위로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 죄책감을 덜어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난할 수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노부인은 지난 12년을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서옥경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하은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문득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노부인은 창밖의 그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 그네를 밀어주던 제 손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더 높이 밀어달라고 조르던 그 목소리도요. 선영은 문득 자신이 만들어온 12개의 인형이 단순한 손님의 주문이 아니라 이 노부인이 매일같이 되새기는 참회의 기도였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인형의 눈매 하나, 미소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서옥경은 그 앞에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아들의 집 앞에 몰래 놓아둘 때마다 차마 전하지 못한 사랑과 죄책감을 함께 흘려보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서옥경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민준이에게 직접 말해야겠지요. 언제까지고 인형 뒤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오랜만에 드러나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며칠에 한 번씩 서옥경의 집에 들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안부를 살피기 위함이었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유대감이 생겨났다. 인형을 만드는 사람과 그 인형에 자신의 죄와 그리움을 담아온 사람. 서로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상실을 안고 살아온 이들이었다. 서옥경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노부인은 치료를 미루고 또 미뤄왔다고 했다. 살고 싶은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옥경이 담담하게 털어놓은 말이었다. 하은이에게 갈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선영은 마음이 아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드님도 계시잖아요. 선영의 말에 서옥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드님은 지금도 12년 전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모른 채로 남겨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의 말에 서옥경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며칠 후 선영은 우연히 서민준을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병원 앞에서였다. 서옥경의 정기 검진을 위해 함께 병원을 찾은 참이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진료실로 향하다가 선영을 알아보고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걱정이 배어 있었다.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민준과 나란히 병원 로비 의자에 앉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께서 요즘 공방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선영 씨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요. 선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따님 이야기도 하시던가요? 그 질문에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군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네, 제 딸입니다. 12년 전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끝내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묻힐 사건이 아니었는데요.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서욱경의 뜻을 존중해 침묵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결국 선영은 조심스레 말을 돌렸다. 언젠가는 알게 되실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선영은 서욱경을 찾아가 낮에 있었던 일을 전했다. 아드님께서는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궁금해하고 계세요. 어머니, 이제는 말씀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서욱경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 씨 말이 맞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도망쳐 왔습니다. 노부인의 눈에서 굳은 결심이 엿보였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서욱경이 선영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침묵을 깨뜨릴 마지막 걸음을 함께 내딛기로 약속했다. 날짜를 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서욱경은 몇 번이나 날짜를 미루자고 했다. 조금만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선영은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사람이 12년 동안 묻어온 진실을 꺼내는 일에 며칠의 말미가 무슨 대수겠는가 싶었다. 그 사이 선영은 민준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서욱경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민준은 하은을 잃은 뒤 며칠 동안 방황했다고 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은 술에 의지해 살기도 했다. 아내와도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딸을 잃은 슬픔을 서로에게 온전히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 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혼자 지내고 있다고 서욱경은 씁쓸한 얼굴로 전했다. 저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서욱경이 나직이 말했다.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어머니인 저에게조차 진실을 듣지 못한 채 살아왔으니까요. 선영은 그 말에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 없었다. 다만 이 모든 아픔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진실을 마주하는 것뿐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했다. 며칠 뒤 서욱경은 마침내 날짜를 정했다. 다가오는 주말 민준을 집으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것이다. 선영은 그날 오후 일찍 서욱경의 집을 찾아 노부인의 곁을 지키기로 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선영의 가슴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차올랐다. 12해 동안 이어져 온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풀려나려 하고 있었다. 약속한 날을 이틀 앞두고 선영은 밤늦도록 공방에 남아 마지막 인형의 마무리 손질을 했다. 이번 인형만큼은 여느 해와는 다른 마음으로 짓고 싶었다. 단순히 하은의 얼굴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그 작은 얼굴에 12해 동안 서옥경이 품어온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려는 용기까지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 선영은 아이의 입가에 미소를 새기며 생각했다. 이 미소가 부디 한 가족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작은 손길이 되어 주기를. 그날 밤 선영은 남편 태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랜만에 그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라면 이럴 때 뭐라고 했을까요? 태호는 살아생전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란 인형의 관절을 다루는 일과 같다고 말하곤 했다. 너무 세게 힘을 주면 부러지고 너무 조심스러우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꼭 알맞은 힘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영은 그 말을 되새기며 이틀 뒤 서옥경이 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겼다. 밀어붙이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는 것. 그저 진실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선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약속한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챙겨 서옥경의 집으로 향하는 길. 선영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랜 세월 감춰온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 가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오늘이 서옥경과 민준의 관계를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두려움이 선영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서옥경이 이미 마당에 나와 비를 맞으며 그네줄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선영이 우산을 씌워주며 말하자 서옥경은 옅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하은이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늘 있을 고백에 대한 각오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며 서옥경은 문득 예시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무거운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마음속에 감춘 말 한마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노부인은 도마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 그 무거운 말 한마디를 마침내 내려놓으려 합니다. 선영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상을 차리는 손을 보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다가올 저녁 시간이 이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 위에 마지막 반찬이 놓일 즈음 대문 밖에서 민준의 차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선영은 완성된 인형을 품에 안고 서옥경의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의 그네가 봄바람에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서옥경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의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다. 나물 무침과 갈비찜, 민준이 어릴 적 좋아했다는 음식들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저녁 6시가 되자 민준이 도착했다. 어머니가 직접 저녁을 차려 부른 것이 낯설었는지 그는 다소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게다가 선영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어머니? 민준이 웃으며 물었지만 서옥경의 굳은 얼굴을 보고는 이내 웃음을 거두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서옥경은 평소와 달리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못했다.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서옥경은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저 오늘은 내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단다. 식사를 마친 뒤 서옥경은 거실 진열장에서 12개의 인형이 놓인 자리 옆에 이번에 완성된 13번째 인형을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민준을 마주보고 앉았다. 선영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러나 서옥경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자리를 잡았다. 민준아. 서옥경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지난 12년 동안 내게 감추어 온 것이 있다. 민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낀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서옥경은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의 인형들을 가리켰다. 이 인형들, 해마다 내 집 앞에 놓여있던 그 인형들 말이다. 그것을 보낸 사람이 바로 나였단다.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어머니가. 왜요? 그건 어느 자선단체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다. 12년 전 그날, 서옥경은 마침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하은이를 돌보기로 했던 그날, 늦게 도착한 것도, 서둘러 차를 몰았던 것도, 그리고 그 사고를 낸 것도 모두 나였다. 거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마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 서옥경은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다시 털어놓았다. 늦었던 시간, 서둘렀던 마음, 골목을 돌던 순간, 풍선을 쫓아 뛰어나온 하은이, 그리고 미처 멈추지 못한 브레이크까지, 사돈의 부탁으로 진실을 덮었던 지난 12년의 세월까지도 노부인은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했다.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낮게 그러나 격앙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2년입니다, 어머니. 12년 동안 저는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니였다고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서옥경은 아들의 발치에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되뇌었다. 선영은 차마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어 잠시 고개를 돌렸다. 12해 동안 조용히 쌓여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침내 한 가족의 거실 한복판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 무게는 선영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팠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그럼 할아버님은, 사돈어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숨기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옥경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다. 그분은 너를 위해서였다고 하셨다. 어머니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고.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다들 저를 위해서. 그런데 정작 저는 12년을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 운전자를 저주하면서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그네가 여전히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이 그네를 아직도 안 치우셨네요. 민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서옥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마 치울 수가 없었다. 저것마저 없어지면 정말로 그 아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 그 말에 민준의 어깨가 흔들렸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에 놓인 13개의 인형을 바라보았다. 12해 동안 이어져 온 그리움과 죄책감의 흔적들. 그것은 한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매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이를 기억하려 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선영은 알 수 있었다.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마침내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분노로 뻣뻣했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다. 어머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옥경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년이나 지나서야. 이렇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지친 슬픔이 묻어났다. 용기가 없었다. 서옥경이 솔직하게 답했다. 매년 4월이 되면 이번에는 꼭 말해야지. 그렇게 다짐했다. 그런데 막상 너를 마주하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구나. 너를 잃을까봐. 하나 남은 너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방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선영은 그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죽인 채 자리를 지켰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자가 그 진실을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몫이었다.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두 모자에게 잠시나마 둘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 물을 끓이는 척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서옥경이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민준이 무언가를 되묻는 소리. 정확한 말들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결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 뒤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와 물 한 잔을 청했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격앙된 기색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선영 씨. 그가 낮게 불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곁에서 이 모든 걸 함께 해주셔서요.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인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용기를 낸 것은 어머니셨어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물잔을 받아 들었다. 그 용기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 마당의 그네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저희 집에도 저런 그네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밀어주시면 하늘 끝까지 닿을 것처럼 신났었죠. 민준의 목소리에 옅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은이도 저 그네를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밀어주시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 말 끝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낮게 이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 그네를 치우지 못하셨는지. 선영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굳이 위로의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저 곁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선영은 오랜 세월 인형을 만들며 배워온 터였다. 부엌 창 너머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서옥경이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는 기척이 들려왔다. 그날 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배웅하겠다는 서옥경의 말에도 고개를 젓고 신발을 신고는 그대로 대문을 나섰다. 선영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 진실이 두 모자 사이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서옥경은 아들이 떠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눈물도 말라버린 듯 그저 멍하니 대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됐습니다. 노부인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말할 것은 다 말했으니 이제 저 아이의 몫입니다.
저를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것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말에는 체념과 홀가분함이 함께 배어 있었다. 선영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서옥경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민준의 발걸음은 한동안 뚝 끊겼다. 서옥경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아들의 안부를 묻는 선영의 말에 늘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노부인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갔다. 한편 민주는 며칠 동안 인쇄소에도 나가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했다. 훗날 선영이 전해 들은 바로는 그는 그 며칠 동안 하은이 떠난 뒤 처음으로 딸의 사진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펼쳐보았다고 한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며 그는 밤새 소리 내어 울었다고 했다.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민준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치솟다가도 문득 지난 12년 동안 홀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왔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다. 특히 해마다 어김없이 도착했던 그 인형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그 인형들이 실은 어머니의 속죄였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민주는 문득 2등 공방을 찾았다. 서옥경이 아닌 선영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다. 선영 씨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선영은 솔직하게 답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드님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용서라는 것이 꼭 큰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예전처럼 밥 한 끼를 함께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민주는 그 말을 곱씹듯 오랫동안 침묵했다. 저는 하은이를 잃은 뒤로 줄곧 그 사고를 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알고 나니 원망할 대상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어머니를 미워하자니 지난 12년의 죄책감이 눈에 밟히고 용서하자니 하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하은이를 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하은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은이를 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공방을 나섰다. 선영은 그가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발걸음이 조금 전보다는 한결 가벼워 보였던 것이 선영의 착각만은 아니기를 바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골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영은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스스로를 원망하며 지냈던 시절이 있었기에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며칠 뒤 선영은 서옥경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선영 씨, 오늘 민준이가 다녀갔습니다. 선영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예전처럼요.
서옥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모자는 그날 오랜만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고 했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밥그릇이 비워지는 동안 서옥경은 아들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아주 조심스러운 화해의 몸짓 같은 것이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선영은 다시 한번 서옥경의 집을 찾았다. 마당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낡은 그네가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이끼가 벗겨지고 녹슬었던 쇠사슬 부분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민준이가 지난 주말에 다녀가면서 손을 봐 주었습니다. 서옥경이 그네를 바라보며 옅게 웃었다. 이제 저 그네에 손주를 태워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에는 다시 미래를 그려보려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12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함께 마주 볼 용기만큼은 두 모자 사이에 싹 트고 있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고 손질된 그네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예전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슬픔이 아닌 조심스러운 희망의 흔들림이었다. 그날 저녁 선영은 공방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태호를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무슨 말을 해주었을까. 아마도 그는 사람의 관계란 부서진 그릇과 같아서 아무리 정성껏 붙여도 이음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음새야말로 오히려 그 그릇이 한번 깨어졌다가 다시 이어졌다는 증거이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선영은 그런 태호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서옥경 모자의 앞날에 조용히 마음을 보탰다. 공방에 돌아온 선영은 오래도록 비워두었던 작업대를 정리했다. 그동안 하은의 얼굴에만 몰두해 있던 손끝이 오랜만에 다른 작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을의 다른 손님이 맡긴 인형 수선 작업이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손길 속에서도 선영의 마음 한켠에는 늘 서옥경 가족의 안부가 자리하고 있었다. 수선을 맡긴 손님은 마을에서 오래 알고 지낸 이웃 박 여사였다. 낡은 곰인형의 팔을 다시 꿰매달라는 부탁이었는데 작업을 하며 박 여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영은 문득 자신이 겪은 지난 몇 달의 일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인형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박 여사가 말했다. 낡아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선영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선영은 자신의 일에 대해 조금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은 그저 손끝의 기술로 인형을 만든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그 일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앞으로 공방을 찾아올 또 다른 손님들의 사연을 대하는 선영의 태도에도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서옥경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병원을 오가는 날이 잦아졌고 걸음걸이도 더욱 느려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부인의 얼굴빛만큼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눈빛에 조용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그 사이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방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다. 하은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는 서로 피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 아이가 좋아하던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 그거 기억하세요? 민준이 묻자 서옥경은 눈물 대신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유치원에서 배워왔다고 얼마나 신나게 부르고 다녔는지. 이제 두 사람은 하은의 이야기를 슬픔으로만 나누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남긴 웃음, 그 아이가 좋아했던 것들, 그 짧았지만 눈부셨던 7회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며 조금씩 그리움을 애도가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 선영은 그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인형을 짓는 자신의 손끝이 아주 작게나마 이 가족의 치유의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옥경이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민주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흐느꼈다. 선영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상에 누운 서옥경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이제 올 것이 왔나 봅니다. 노부인이 옅게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 마라, 민준아. 서옥경이 아들의 손을 힘없이 쥐며 말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여한이 없다.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고 너와 다시 이렇게 손을 맞잡을 수 있었으니까. 선영은 병실 한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의 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2해 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풀려나고 비로소 모자가 서로를 다시 끌어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이별은 오해와 원망 속에서 맞이하는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될 수 있을지 선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 후 병세가 조금 안정을 되찾자 서옥경은 선영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나 건넸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인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옥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은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며느리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옥경이 나직이 말했다. 선영은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며느리분이라면 민준 씨의 전 부인분 말씀이신가요? 서옥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하은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뒤늦게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홀로 아픔을 견뎌야 했을 테니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이 되었지만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하은이의 엄마였으니까요. 서옥경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선영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옥경은 여전히 자신이 상처 입힌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했다. 선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며느님과는 지금도 연락이 되시나요? 서옥경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를 통해서 겨우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부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민준이에게 부탁해서 그 아이에게 편지와 인형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제 마음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등 공방에서는 처음으로 하은이 아닌 다른 얼굴의 인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속죄의 또 다른 형태이자 한 가족의 완전한 치유를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다. 민주는 처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참을 망설였다. 전 부인과는 이혼 후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터였다. 서로에게 남은 상처가 너무 깊어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 앞에서 그는 결국 오래된 번호를 눌러보기로 결심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에도 담담했다. 오랜만이네요. 전 부인 강지수의 목소리였다. 민주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의 진실, 그리고 서욱경의 마지막 소망까지. 전화기 너머로 오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지수가 낮게 입을 열었다. 그랬군요. 12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허탈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직접 서욱경을 만나러 오겠다고 전해왔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마지막 인형의 마무리 손질을 더했다. 며느리의 얼굴을 닮은 인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은이의 얼굴을 한 14번째 인형이었다. 서욱경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한 것은 결국 다시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세 사람, 아니 이제는 네 사람 모두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었다. 인형을 짓는 동안 선영은 문득 12해 전 처음 서욱경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사연 많은 손님 한 사람이라고만 여겼는데 이제는 한 가족의 가장 깊은 아픔과 가장 큰 사랑을 함께 나눈 사이가 되어 있었다. 인형을 만드는 일이 이토록 사람의 인생과 깊이 얽힐 수 있다는 것을 선영은 이번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병실을 오가는 동안 서욱경의 몸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적어도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다. 서욱경은 그것을 마음의 짐을 절반쯤 내려놓은 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지수를 만나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에는 여전히 못다한 숙제를 향한 의지가 남아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회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갔다.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병실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차 예전의 다정함을 되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질문에 서욱경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그림을 좋아했단다. 종이만 있으면 어디에든 그림을 그려놓곤 했지.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선영은 그 모습을 전해 들으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단지 아픔을 드러내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사랑과 그리움의 표현들이 다시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일이기도 했다. 서욱경과 민주는 이제 하은에 대한 기억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오래된 기억들까지도 함께 나누며 잃어버렸던 모자간의 정을 하나씩 복원해 가고 있었다. 지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서욱경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오랜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얼굴 앞에서 노부인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뻗을 뿐이었다. 지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가 천천히 다가와 서욱경의 손을 맞잡았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야위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하다. 지수야. 서욱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12년 동안
너에게도 몹쓸 짓을 한 셈이다. 진실을 알았더라면 너도 그렇게 홀로 아파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 저 역시 하은이를 잃은 슬픔에 다른 무엇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저 하은이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짓눌렀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마침내 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도 사실 그동안 어머님을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하은이를 함께 키웠던 한 사람으로서요. 어머님이 하은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말에 서욱경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수야. 선영은 병실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완전한 용서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끌어안으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닐까. 선영은 생각했다. 그날 지수는 선영이 만든 마지막 인형을 건네받았다. 14번째 하은의 얼굴이었다. 지수는 인형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똑같네요. 우리 하은이 얼굴 그대로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욱경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늘 우리 곁에 있어준 덕분에 저도 지난 12년을 버틸 수 있었단다. 병실을 나서는 지수의 발걸음이 오기 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민주는 그런 지수를 배웅하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가끔 연락해도 될까? 지수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말아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오랜 냉기가 그날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서욱경의 병실에는 뜻밖의 온기가 감돌았다. 민준과 지수가 번갈아 병문안을 왔고 때로는 함께 오기도 했다. 세 사람은 하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 슬픔은 서로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선영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12해 전 처음 서욱경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 봄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조용한 주문 하나가 훗날 한 가족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실마리가 되리라는 것을. 인형을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짓는 일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선영은 생각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서욱경은 선영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선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끝내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을 겁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용기를 낸 것은 어머니셨어요. 서욱경은 옅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12해 동안 저는 인형 뒤에 숨어 진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인형이야말로 제가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던 증거였다는 것을요. 민준과 지수는 그 후로도 종종 함께 병문안을 왔다. 완전히 예전 사이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사이, 하은이라는 이름 앞에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사이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수가 조심스레 이런 말을 꺼냈다. 요즘도 가끔 하은이 꿈을 꿔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꿈에서 하은이가 슬퍼 보이지 않아요. 늘 웃고 있어요. 그 말에 서욱경도 민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것이 진실이 밝혀진 뒤
이 가족에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몰랐다. 선영은 병원을 나서며 오랜만에 맑게 갠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2해 동안 이어져 온 한 노인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풀려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지난 몇 달은 선영 자신에게도 크나큰 배움의 시간이었다. 인형을 만드는 손끝의 기술만으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의 무게를 선영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공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작업대 앞에 앉아 그동안 만들어 온 하은의 인형들을 사진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2해, 12번의 봄, 그리고 그 봄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선영은 문득 언젠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밀을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저무는 가을 햇살이 공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선영은 그 햇살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옥경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끝을 향해 가는 길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해 겨울, 지수는 종종 서옥경의 병문안을 자청했다. 처음에는 예의상 들르는 걸음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발걸음으로 바뀌어 갔다. 어느 날 지수는 선영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머님을 뵈러 갈 때마다 저도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 들어요. 오랫동안 저 혼자서만 하은이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민준 씨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붙들고 살아왔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외롭지 않아졌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상실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이 가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슬픔을 나눈다는 것은 그 무게를 덜어내는 일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이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민준과 지수는 함께 병문안을 왔다가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수가 나중에 선영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은이를 잃은 뒤 자신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슬픔에 빠져서 서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그날의 대화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우정 같은 것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 재결합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피하지 않는 관계로는 확실히 돌아와 있었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사람 사이의 관계란 한번 끊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옥경은 그해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노부인의 상태는 한동안 안정을 유지했다. 민주는 그것을 어머니가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마음이 편해지시니 몸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선영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4월 15세가 다시 다가왔다. 13번째 봄이었다. 서옥경은 그날 오랜만에 스스로 걸어서 이등 공방을 찾았다. 지팡이는 짚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예전에 없던 힘이 실려 있었다.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노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전과는 다른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온전히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한 주문이었다. 이번에는 서옥경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과 지수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공방 안에 나란히 앉아
하은의 얼굴을 함께 그려 나갔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지수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하은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쯤 19살이 되었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그 아이가 자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영은 순간 손끝이 떨렸다.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자라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야 비로소 시간의 흐름을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이 마침내 상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슬픔이 아닌 사랑으로 그 아이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선영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19살이 되었을 하은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로운 도안을 그리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완성된 인형이 세상에 나왔다. 앳된 얼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조금 더 성숙해진 눈빛과 자연스럽게 자란 머리카락을 지닌 19살 하은의 모습이었다. 서옥경은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이제야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네요.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더 크게 배어 있었다. 그해 여름, 서옥경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중과 지수가 곁을 지켰고 선영 또한 임종을 함께했다. 노부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고맙다. 모두 정말 고맙다. 그 말에는 원망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감사와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장례를 치른 뒤 민주는 2등 공방을 찾아와 선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영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진심을 끝내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어쩌면 평생을요.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인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것은 모두 어머니와 아드님, 그리고 지수 씨였습니다. 이듬해 봄, 4월 15세. 민중과 지수는 함께 2등 공방을 찾았다. 두 사람은 재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매년 이날 함께 공방을 찾아 하은을 기억하는 작은 의식을 치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영이 빚어낸 하은의 얼굴이 있었다. 2등 공방의 진열장에는 이제 15개의 인형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7살의 얼굴부터 19살의 얼굴까지. 시간이 멈춘 12해와 다시 흐르기 시작한 새해의 기록이었다. 선영은 그 인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서옥경이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이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요? 이제 선영은 그 답을 알 것도 같았다. 용서란 누군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 앞에 마주 설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봄바람이 공방 창가를 스쳐 지나갔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선영은 다시 조각칼을 들었다. 새로운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이 작은 공방의 문턱을 넘어올지 선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람이 감춰온 마음도 언젠가는 제 얼굴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오래된 상처도 비로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2등 공방의 작은 인형들은 오늘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선영은 우연히 마을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 손녀를 닮은 인형을 12년 동안 주문했던 한 노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형에 얽힌 진실과 화해의 여정. 방송이 나간 뒤 많은 청취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보내왔다. 저마다의 가슴 속에 묻어둔 미안함과 그리움을 서옥경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꺼내보게 되었다는 사연들이었다. 한 청취자는 이런 사연을 보내왔다. 저도 오래전 부모님께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이렇게 적었다. 자라지 않는 인형처럼 저 역시 마음속에 멈춰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도 흘려보내 주려 합니다. 선영은 그 사연들을 읽으며 서욱경이 남긴 12회의 침묵과 그 끝에서 피어난 용기가 이렇게 또 다른 이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등 공방의 문패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꽃이 흩날리고 공방 안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그리움이 조용히 인형의 얼굴로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진열장 한켠 15개의 인형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말없이 전하고 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심으로 건넨 마음은 결코 낡거나 바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작은 얼굴들은 오늘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이후에도 매년 4월 15세가 되면 함께 2등 공방을 찾았다. 두 사람은 완전히 예전의 부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하은을 함께 기억하는 특별한 동반자로 남았다. 어느 해인가 지수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도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다. 하은이도 그리고 어머니도 지수 씨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 말에 지수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훗날 선영에게 전했다. 선영 또한 세월이 흐르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갔다. 2등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선영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인형들이 태어나고 있었다. 이따금 손님들이 진열장에 놓인 15개의 인형을 보며 사연을 물어올 때마다 선영은 짧게 답하곤 했다. 누군가의 오랜 그리움과 그보다 더 오래 걸린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의 자세한 사연은 서욱경과 그 가족을 위해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과 겨울이 지나도 2등 공방의 문패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해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면 공방 앞을 지나는 이들은 종종 창가에 놓인 15개의 인형들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곤 했다. 그 작은 얼굴들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것은 어딘가 마음을 울리는 풍경이었다. 사랑이란 그리고 용서란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2등 공방은 오늘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선영은 요즘도 가끔 12해 전 처음 서욱경이 내밀었던 낡은 사진을 떠올린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던 7살 아이의 얼굴. 그 얼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가족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거쳐 마침내 가장 따뜻한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선영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선영 또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진심을 다해 만든 것은 설령 그것이 작은 인형 하나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월을 건너 사랑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2등 공방의 작업대 앞에는 새로운 사연을 안고 찾아올 누군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선영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정성스러운 손끝으로 사람들의 그리움과 사랑을 빚어내고 있다.